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연준 회의를 앞두고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최대 화두가 과연 테이퍼링을 언제 추진할지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미국의 국가 부도 가능성 때문에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긴급하게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초에 매월 초반에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죠. 네. 그래서 그 고용의 한 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특별히 9월달 그 페드 회의에 바로 그 고용 지표 이렇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고용 지표들이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를 얘기할 때 많이 그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면 그 지표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 오늘에 걸쳐서 그런 사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는 그 신규 고용 창구 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두고 국내 언론에서 고용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자 하는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히려 그 버틀렉이라든가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커브라 이펙트 때문에 지원금 때문에 델타 변이 확산 속에 노동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미스매치라든가 버틀렉이기 때문에 경기가 호전되는 겁니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오늘 고스란히 전개됐죠. 그래서 오늘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34만 건으로 예상치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원개혁도 8월 달에 15,000건. 미국은 감원개혁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하기 위해서 퇴직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기업이라는 걸 이렇게 우리와 같이 노조들이 세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원개혁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8월 달에 감원계획이 15,000건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이건 감원계획과 관련된 통계 수치가 97년 6월 작성 이후 최저입니다. 기업이 감원계획을 최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일자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업이 하락을 보인다는 얘기 되겠죠. 그런 각도에서 어제 이렇게 그 신규 고용 창출 건수가 예상치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테이퍼링 문제에서 연기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건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 그 미디어 그룹에서 글로벌 월 마켓 이걸 좀 신속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특파원들이 많이 이렇게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미국의 취재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네. 조재길 특파원께서 사실 어제의 신규 청구 건수가 예상 나오면서 반전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우리가 방송을 한국경제TV의 방송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면 국내의 그 뉴욕 특파원이 어느 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부진하다 하면 부진하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국내 언론들이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의 많은 특파원을 한국경제TV 신문의 김정호 사장께서 야심차게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아마 신규 고용 창출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났다, 부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자 오늘 발표됐던 주가 실업청 건수라든가 감원계획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경기라는 것이 어제 부진하고 오늘 호전되는 거냐, 잘못돼 있다, 지표를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렇게 얘기는 어제 신규 창출 건수가 이렇게 낮게 나옴에 따라서 사실 테이퍼링이 연기됐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인데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페드 멤버들이 이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인데 이걸 못 받겠느냐 그렇죠. 하는 쪽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오늘 이와 같은 사태가 이렇게 벌어져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페드 인사들의 얘기는 사실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테이퍼링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데 불구하고 테이퍼링이 이게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월가 내부에서는 사실 진짜 테이퍼링이 추진하지 않는,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딱 고집이다 표현할 만큼 이걸 들고 있는 이런 숨은
의도를, 숨은 배경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 이외에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집값 부분인데요. 미국의 집값이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도 놀랐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경기가 그렇게 받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를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선진국도 지금 금리를 올린 국가가 없고요. 아시아 국가에서 금리를 올린 국가도 없고 우리보다 취약국인 브라질이든가 그다음에 남아공이라든가 터키만 올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측면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경기 쪽에서 물가 쪽에서 이런 쪽이 한다면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있냐 아니냐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집값이 그만큼 올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비해서 우리 집값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목적에 대해서 사실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강남 집값 잡는 데는 그렇게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저금리인데 금리를 찔끔 올려봐야 사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이런 측면을 더 증가시켜서 지금의 한국도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모습이 오늘 통계에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더 집값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의 그 집값 관계된 케이스 실러 지수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주택 지수입니다. 굳이 구별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 지수가 19.1% 2월 달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아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깜짝 놀라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실 주택 공급을 지금의 예산이 확보된 선에서 늘리자. 물론 향후에 이렇게 지금 미국의 물적 인프라 계획을 보면 200만 원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아직 통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당장 공급을 늘려라 하는 측면에서 10만 호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내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각도에서 시청자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똑같이 집값 미친 데에 대해서 옛날에 김영미 전 장관은 수요를 억제시키는데 대출 규제, 세제,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는 데 반해서 미국은 사실 시장의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중시해서 주택 공급 쪽으로 주택 공급 쪽으로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우리 입장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미치면 아무래도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의 시기라든가 테이퍼링의 방법론 우리가 국채부터 주택 저당증권부터 회수할 것이다 하는 투 스피드 테이퍼링 요 얘기를 순차적 테이퍼링 얘기를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쪽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 주목하실 변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어제 국내 증시를 살펴보자면 외국인이 대거 매도세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3일 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1조 1천억 이상 순매수했죠. 이것이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펀더멘탈이라든가 아니면 환차익적인 측면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우리 이에 이렇게 TSMC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가격 인상 이런 우리 내부 이의 요인에 의해 가지고 사실 이게 외국인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가 이걸 계기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4분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일부 내년 상반기로 꼽고 있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가 벌써 3,800이 된다는 시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주식 방송을 이렇게 물론 주식만 적어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그동안 동학개미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부추기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이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시각들이 주가가 좀 올라갔으면 바랍니다.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혼란을 더 초래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펀더멘탈에 굉장히 변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에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바로 대거 매도세로 변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제 코스피가 31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배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되는데요. 항상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한국경제신문에서 한국경제TV에서 미국의 현지 특파원을 대거 특파할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K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국가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자금이 몰려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내부적으로 지금 얼만큼 문제가 많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그렇죠. 경제적으로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K자 구조이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인 상태에서는 이 자금이 미국 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라든가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행진을 그렇죠. 계속하는 배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한국 시장보다는 올해 경기 민감주에서 16% 이상 우리 이제 코스피는 5.4% 정도 어제 이제 또 떨어졌으니까 이거보다 더 낮아지겠죠. 이런데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이렇게 높은 것은 미국 주식의 수익이 높고 글로벌 ETF에서 돈이 올라가고 실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세계가 하나다 보니까 결국 자금이 몰려가는 거에서 미국 쪽이 주안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경제 그룹의 이렇게 특파원들이 대거거기 해서 네. 현재 이렇게 내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과거에 미국 증시가 오르면 한국 증시가 오르는 이런 커플링이 나타나지 않죠. 어제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된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떨어졌죠. 네. 디커플링 문제.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 자금 몰려가다 보니까 디커플링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코스피가 31포인트 떨어진 이런 문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의 최대 관심은 미국 연준 페드가 언제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인가 이 시점일 텐데요. 경제 지표상으로는 테이퍼링을 추진하기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페드 인사보다 여러 가지 경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자분이랑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오늘도 논란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각도에서 일단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테이퍼링의 주체는 페드이기 때문에 페드의 그 전망을 토대로 한번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작년 11월에 전망했던 게 3.2%입니다. 그다음에 분기에 6.5%. 마지막으로 발표됐던 것이 이제 6월달 전망이 7%인데요. 6월 전망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의 그 잠재 성장 수준이 지금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사실 지금 2% 정도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픈법칙상 GDP 갭으로 이렇게 보면 7%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잠재 수준이 2% 빼면 5%의 인플레 갭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 수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3.2%에 네. 잠재 성장률 2% 빼면 1.2% 인플레 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월 전망치도 1.2%포인트, 그다음에 6.5%도 4.5%포인트 인플레 갭, 6월 달에도 이렇게 5% 이상의 인플레 갭. 그래서 두 가지, 인플레 갭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고 인플레 갭 폭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테이퍼링을 지금 결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드의 양대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대 목표는 물가와 고용 지표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보면 CPI, 이걸 CPI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가장 종합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5%입니다. 타겟 레이트가 인플레 페드의 타겟 레이트가 2%입니다. 그러면 이조차도 사실 테이퍼링 추진에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용 지표가 고용 지표죠. 이런 측면에서 이 고용 지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후행 지표입니다. 후행 지표. 경기의 과열의 문제에서 근데 통화 정책은 선제인데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7월 달 5.4%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완전 고용 수치가 미국 이제 페드는 완전 고용 수치를 여러 가지 개념을 합니다는 아까 이제 감원 계획에 중시되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이렇게 완전 고용 수준은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것과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퇴출되는 수가 같을 때 그때의 실업률 수준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봅니다. 요건 이제 경제 전문용어로 자연 실업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페드가 갖고 있는 그 완전 고용 수준은 바로 자연 수준. 그래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사람과 노역대 빠져나간 사람과 같을 때 실업률. 요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 수준을 지금 한 3.5% 되니까 그 완전 고용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아직 테이퍼링을 추진하기에는 이렇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테이퍼링 추진과 관련해서 설명하냐 하면 성장률은 테이퍼링 추진에서 무난하다. 물가는 무난하다. 근데 고용은 좀 기다려야 된다.
근데 고용은 후행 지표다. 고용 지표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에서 실업률이 만약에 5% 밑으로 떠지면 4%대 나오면 테이퍼링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발표됐던 신규 고용 창출 건수가 이렇게 예상보다 절반 나왔다 해도 부진하다. 이 표현을 쓰지 마시라 하는 이 표현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볼 때에는 지금 테이퍼링 추진화돼도 네. 논란이 없는 수준이다. 논란이 없는 수준에 와닿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주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지 지금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실업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페드 인사들 사이에서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다소 전향적인, 그러니까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는 인사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제 지표상으로도 네. 테이퍼링 추진하는데 무난하다. 그러면 이제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페드 인사 문제죠. 이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이건 한국경제TV를 그때그때마다 우리 캐스터분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은 페드의 지역 연준이라든가 지금 페드에 속해 있는 인사들 이렇게 보면 상당히 테이퍼링에 전향적으로 돌아섰다 하는 내용을 그동안 캐스터분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요건 이제 몇 차례 걸쳐서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카프란이 왔다 갔다 해서 가장 강경파였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변덕이 많으니까 또 이게 변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는 지금은 오락가락하면서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변한 상태죠. 그리고 에스터라든가 이렇게 캔자스시티, 블라드라든가 무어스틱, 하커 요거 메서 같은 사람들은 지역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전부 매파입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사실 전향적이다 하는 시각으로 매파를 인식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크라라다 부회장, 이제 감독 부회장 컨드레스는 이미 매파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라라다에서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매파로 돌아선 사람이고요. 네. 윌러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 브레이너 이사와 함께 비둘기였었는데요. 매파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지금 지역 연준 총재든 페드 내에 속해 있던 대체로 보면 전부 매파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파월 의장이죠. 그렇죠. 파월 의장도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죠. 그동안 테이퍼링에 대해서 저 멀리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많은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테이퍼링에 전향적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변하긴 했어요. 그러나 추진 시기라든가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차단시켰다는 측면에서는 금융화에 대해서 여전히 고집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연준 인사들에서 가장 금융화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브레이너 이사거든요. 브레이너 이사. 네. 근데 문제는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신중론을 추진하는 현 파월 의장과 그다음에 브레이너 이사 차기의 페드 의장으로 거론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페드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사거든요. 이 사람들이 테이퍼링을 왜 경제 지표도 몰랐고 그다음에 자기 동료들도 매파로 돌아서는 걸 왜 몰랐을까?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냐 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부도 방지를 위한 이러한 쪽에 서로 재무부와 그다음에 페드 간에 서로 협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뒷배경에 이렇게 제롬 파월 통화정책수상과 그다음에 제니 앨런 이렇게 같이 이게 나오고 이쪽 한쪽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그다음에 이주열 총재가 같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은 재무부와 재정정책 담당하는 통화정책 간의 협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본 이렇게 정 캐스터 아시겠습니다는 정 캐스터가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셨긴 했습니다는 사실 여름휴가철 끝나고 난 이후에 내년 2월을 맞는 파월 의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 네. 사실 9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어느 정도 해야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배경과 맞물려서 자 이게 뒷배경이 뭘까 하는 측면이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관심이 뜨고 설왕설래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진짜 숨은 의도가 아니냐 하는 쪽에 시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왜 그런 시각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좀 지금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그리고 라이언 브레이너드 이사는 페드 내에서도 중역 인사로 꼽히는데 네네. 이들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그 이유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재정정책 쪽에서 수장을 맡고 있는 제이넷 옐런이죠. 네. 그러면 지금 재정정책에서 자, 통화정책의 한계가 도달한 상태에서 보면 재정정책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기 아이다리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산불도 지금 한 1년,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이런 상태에서 각종 뉴욕도 뭐냐 장마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재정이 담당할 국가 재난이면 재정이 담당할 역할이 많거든요. 근데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 역할을 못하느냐? 제닛 앨런 장관이 직무유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목을 메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정부 때 이렇게 2년 정도 유예 연장시켰던 올해 7월 말에 연방부채 유예 제도가 이게 상한을 올리거나 아니면 유예 제도 연장시키거나 이게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신규 적자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된 상태에서 자, 지금 뭐냐? 지금 연방부채 꼭대기 이렇게 딱 피크가 22조 달러인데요. 지금 이것을 넘어서 28조 5천억 달러거든요. 네. 지금도 넘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좀 상한을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유예를 시켰으면 지금의 여러 가지 미국의 산불이라든가 해리케인 문제라든가 장마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재정이 이렇게 긴급하게 자금을 투입하는데요. 이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그래서 지금은 뭐냐? 지금은 비상금, CBO, 미 의회 예산국에 적립되었던 이 비상금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왜냐하면 미국의 CBO에 갖고 있는 국가 비상금에 해당되는 재원은요 기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게 얼마 있다 이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론 같은 경우에는 자 과거에는 이게 부채 상환 이렇게 해서 딱 걸리면 과거 2011년이 이런 당시죠. 이때는 CBO에 갖고 있는 CBO가 있던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디폴트 우리가 됐죠. 그때는 즉각적으로 디폴트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대승적 차원에서 2012년 다음에 2012년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자,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데 자, 공화당이 탁 해서 그때도 이제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공화당에서 탁 미트롬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딱 이걸 찍고 있으면 뭐냐면 표심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때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이게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 2011년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사실 뉴욕의 시장 참여들 사이에 굉장히 지금까지 이게 유예가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이렇게 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증시를 이렇게 확 끌어올리지 못하는 네. 뭐 지금 사상치고치라 하더라도요. 사상치고치 조금씩 의미가 올라가죠. 있습니까? 뭐 10포인트 오르더라도 전이 사상치고치니까 사상치고치죠.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야말로 의미가 있는 상승세로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전쯤에 연방 부채 상한이 확대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의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2011년 상황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네. 그때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금융위기 때 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011년에 연방부채 한대 꽉 찼습니다. 꽉 차면요, 이게 피스칼 드래그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 피스칼 드래그, 피스칼 크래프 내지는 피스칼 드래그라는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재정 절벽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P 입장에서 보면 자, 미국의 재정 적자, 국가 채용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양대 신용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트리플 A 등급에서 더블 A 플러스 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린 겁니다. 미국의 위상이 아주 추락한 거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측면에서 그렇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있을 수 없이로 떨어졌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자 2009년 리먼 사태, 2010년, 2011년이죠. 3년 주기설. 주가의 3년 주기설과 함께 이렇게 미국의 이상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러나 어떻게 타결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더 증폭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연방부채 한도도 지금 유예가 이렇게 안 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사실 그 비상사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허리케인이라든가 뭔가에서 재정의 지출 요인이 많은 상태에서 2011년과 비슷한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증시 참여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많이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다 하는 그 투자 심리에 이렇게 중압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나열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실제로 이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연방부채 유예 협상이 순조롭게 끝나기에는 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대목서부터 좀 길게 설명하기 위해서 네. 좀 앞부분을 좀 굉장히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로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 국민의 화합 속에 높은 지지율로 작년에 11월 7일 날 미국 시간으로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0일 날 취임과 함께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국민의 지지도가 그 어느 대통령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임한 지 지금 한 8개월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탄핵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탄핵설일까?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경제적 측면보다도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 전쟁 조기 종료, 그다음에 철군도 미국 청의 책임론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경활자선 6.25 그 전쟁 이런 거에서 미 국민들이 희생하는 부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낙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는 사실 9/11 사건에 미국의 월드 트레이스, 또 하나의 상징 월드 트레이스가 무너지면서 미 국민들의 많은 2,000명 이상의 희생을 낳았던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미국의 대외정책, 군사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아프간의 이렇게 정부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텔레반의 군사력을 오판하가지고 여기서 오판이라는 것은 아프간의 군내 정부군은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텔레반은 군사수도 적고 그래가지고 군사력이 굉장히 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빼이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그런데 아시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같은 경우에는 오죽 했으면 통수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텔레반이 공격하는데 저쪽으로 도망가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랍에미리트로 간 게 지금 이제 정설인 것 같아요. 네. 이 국가 통수권자가 마지막에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헌법 앞에서 이르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선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되니까 돈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나라 이거를 사실 철군 전에도 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리고 철군 때에도 미 국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200명 이상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시한에 쫓기긴 했지만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한에 쫓겨 있지만 마지막 아프간세 최종 체입한 투스타가 나오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유명해요. 사진 유명하죠. 네. 그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에 텔레반이 전쟁에 승리했다 해서 지금 거리를 해서 장갑차를 오는데요. 그 장갑차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준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준 겁니다. 네. 이런 모습이 바이든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전쟁의 임무를 다 수여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13명의 희생과 함께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이 모습이 굉장히 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감이 와닿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지지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당선될 때 높은 이렇게 당선율, 그 다음에 취임할 때 높은 지지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8개월이 조금 지난 사이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겁니다. 데드크로스라는 건 지지도는 떨어지고 반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곧 겹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부 강경한 공화당, 대부분 다 트럼피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강경한 공화당, 그 다음에 올해
의회를 점령했던 사건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올해 연초입니다. 연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입니다. 미 민주주의 상징이고 미국의 시장 경제의 상징인 이 의회가 트럼프 퀴즈파에서 이렇게 점령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론이 급부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2011년 당시처럼 대타협이 모색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대타협이 어렵다면 현금 보유, CBO에 보유하고 있는 재원 보유가 사실 바닥이 된다면 국가 부도가 디폴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미국 내에서 사실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숨을 의도 찾기에 이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정책 리스크가 최대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조짐들에 대한 변수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미국 증시를 볼 때는 사실 정책 리스크가 많이 얘기 나오죠. 네. 페드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이 추진할까 말까. 그렇죠. 매일 그거 나오는 거죠. 이게 정책 리스크죠. 네. 그다음에 사실 재정 정책 입장에서는 국가 부도설과 관련된 유예 문제, 그다음에 임대차 유예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정책적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는 물적 인프라 부분에 아직 유예 통과하지 못했어 이런 측면에서 사실 재정부 사이즈 재정적인 정책 리스크가 많이 불거되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7월 말에 연방부채 유예 제도가 연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쓰면 쓸수록 국가 부도 얘기가 고개를 드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왜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제 지표상으로도 테이퍼링이 인플레 갭 발생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있지만 후행 지표를 볼 땐 경제 지표상으로도 테이퍼링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논란이 없고 두 번째는 사실 여러 가지 페드의 멤버들도 전부 전향적으로 테이퍼링이 바뀌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왜 파월 장관, 브레이너가 이걸 꼭 잡고 있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테이퍼링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러면 테이퍼링을 추진한다는 것은 뭡니까? 매월 800억 달러 날아가는 것을 국채를 매입을 중단한다는 얘기 되겠죠? 이제 매입 규모를 줄여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매입 규모를 중단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죠. 근데 자 문제는 국가 부도가 이렇게 된다면 적자 국채에서 국가 부도가 오르가 된다면 사실 신규 국채가 발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적자 국채, 신규 국채가 발행해야 재원이 확보되고 국가에서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산불 지역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페드가 테이퍼링 오면 더욱을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입을 페드가 계속해서 돼야 국가 부동 가능성 이런 것을 빨리 증폭시키면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대 런던 모니터리 세리 현대 이렇게 통화 이런 거 통화를 보면 빚내서 쓰라. 그런데 자 지금 민간 사우디에서 보면 테이퍼링 추진하겠다 하면 국채 매입을 안 한다. 그러면 누가 해주느냐? 마운드 머니테이션, 부채 앞에서 중앙은행이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보면 테이퍼링 추진에 매입 중단에 그러면 사실 재정 사이드에서 유예제도 연장 제한되지 않다 보니까 또 부동산 시장이 확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테이퍼링 추진에도 불구하고 자,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페드가 매입 중단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그걸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은 이 제롬 파월이 사실 제닛 옐런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제닛 옐런이 여성 첫 의장에서 보통 페드 의장으로 보면 2번 연속 그냥 얘기 좀 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오바마 대통령 전부 인사 그만 해서 제롬 파월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초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파월 의장에 대해서 교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 입장을 대다가 최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임에 지지하는 것은 바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고 지금 재정 사이드에서는 연방부채 한 대 유예에 대해서 긴축 사이드니까 협조를 해서 가야
지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에서 사실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바로 미국의 그 국가부도 가능성 이런 것을 이렇게 줄이기 위한 이런 목적도 많이 돼 있다 해서 상당히 이색적인 대목이고 지금 이주열 총재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도 서로 통화 정책 이렇게 협조지만 사실 가는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도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의 최대 이슈가 테이퍼링 시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 왜 페드가 조속하게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이면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분석들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